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서비스업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본 후 여가 생활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익사업의 장기 추이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즈라는 명칭은 그것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용하다는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주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유틸리티즈를 공익사업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이들 사업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거나 민간에 의해 운영될 경우에도 대개는 정부의 규제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 사업은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 배분 과정에서 광범위한 파이프 및 전선 등의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자연 독점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부 규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총 부가가치에서 공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1년 0.1%에 불과했지만 1930년부터 급증하여 1938년에는 5.8%에 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증가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시기 동안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전력 개발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공익사업이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1953년 0.37%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1965년 1.05%에 달하였고 1980년 2.17%로 2%를 넘어섰습니다. 2015년 현재 국민 경제에서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70년에는 공익사업의 92%가 전기업종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가스 및 수도 등의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2015년 현재 전기, 가스, 수도 각각의 비중은 63%, 12%, 25%입니다. 먼저 전기여부 추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887년 3월 6일 경복궁 내 건천궁에서 한국 최초의 전기 점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지 7년 5개월 만으로 일본 궁성보다 약 2년 앞선 것이었습니다. 1883년 9월 미국을 방문한 민영이, 홍영식, 서광범, 유기일준 등 보빙사 일행은 전등을 처음 보았고 당시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던 프레이자가 보빙사 일행에게 전등 설치를 권유함에 따라 국내 전등 가설이 추진되었습니다. 7년 뒤에는 창덕궁에 두 번째 발전소가 설치되는 등 한국 초기의 전기시설은 국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1898년 1월에는 최초의 전기회사인 한성전기회사가 황실기업으로 설립되어 5월부터 전자 사업을 실시하였고 1901년부터는 영업용 전등 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한성전기회사는 1904년 한미합작의 한미전기회사로 개편됐다가 1909년 이란 와사에 의해 인수되었습니다. 초기의 전기사업은 서울, 인천, 부산과 같은 대도시와 계양장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는 전등 수요에 대응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업은 주로 일본인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전기사업은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확대되었고 전기사업자는 1931년 89개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전기사업자 대부분은 소규모 내연기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관할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으므로 발전, 송전, 배전은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전기 사업의 기본 틀은 1930년대 이후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두 차례의 수력 조사를 통해 풍부한 수력 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이미 1920년대부터 대규모 수력 발전 시설과 장거리 송전 설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총독부 통제 아래 전원개발은 일본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었고, 기존의 영세 전기회사는 통합되어 배전회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전 설비는 급속히 확충되었고, 수력이 전체 발전 용량의 94%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당시 발전 설비 용량은 약 172만 킬로와트였고, 그 중에서 88.5%가 북한 지역에 소재해 있었습니다. 당시의 남한 전기 사업자는 발전을 담당하였던 조선전기와 배전을 담당하였던 경성전기 및 남선전기 3사가 있었습니다. 전력 수요에 비해 발전 설비 용량이 현저히 부족했던 남한은 전력 수요의 70%에서 80%를 북한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1948년 북한의 5.14 단전으로 전력 부족 사태는 심각해졌고, 발전선 등의 긴급한 배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였지만, 한국 전쟁으로 인해 전력 시설의 80%가 파괴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 전력업에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1961년 기존의 전력 3사가 통합되어 한국전력 주식회사로 출발하였고, 1962년에서 1966년 제1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전력 설비 확충이 시작되었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량이 급증하였습니다. 1970년대의 석유 위기는 1967년부터 이미 기획되었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보다 확대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7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되었고, 1980년 이후 원자력을 주로 하고 석탄을 종속으로 삼는 원주 종탄 정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87년이 되면서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53%에 달하기도 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전력업에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력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시도되어 6개 발전회사로의 분할과 전력거래소의 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안전 등의 우려로 인해 원전의 일방적 확충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그 절대적 비중은 미미하지만 대체 에너지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스허브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최초의 도시가스 공급은 용산에 공장을 건설하였던 이란 와사가 1909년 11월에 서울의 진곡의 일원의 상가에 점등용 석탄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도시가스는 주로 업소와 공장에서 취사 및 가열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930년대에는 유연탄을 원료로 가스를 제조하는 설비 및 이를 공급하기 위한 고압관 시설이 확충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원료 확보의 어려움과 시설 망실 등으로 조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파손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가스의 사용은 용기에 주입된 LPG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1950년대에는 미군 부대에서 유출된 LPG가 일부 사용되었고, 1960년대에는 일본 수입품에 주로 의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는 생산 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다 쓴 용기를 다시 일본으로 반출하여 가스를 주입해서 다시 수입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부유층에 수입품 가스난로 연료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이 다시금 본격화된 것은 국내에서 정육공장의 시설 능력이 확충되면서부터였습니다. LPG는 정육공장에서 원유를 처리할 때 나오는 부산물이므로 원유 처리 능력이 확충됨에 따라 가스의 생산은 증가했습니다. 초기에 LPG는 차량용으로 공급되거나 용기에 주입되어 취사용으로 공급되었습니다. 1969년 호남정유 요소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비로소 가스의 대량 보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 10월 1일 서울 도시가스 사업소가 설립되어 용산구 이촌동 소재 약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1972년 11월 염창동 시형 도시가스 공장이 준공되어 영등포 등지의 6천여 가구에 취사용 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이후 1982년 부산 도시가스가 설립되는 등 주요 도시에 도시가스 회사가 설립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1987년 이후 도시가스의 소비는 급증하였습니다. 한편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인해 새로운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석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대두하였습니다. 1981년 정부는 LNG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해외에서 LNG 도입을 확대해 가기로 결정하였고 1983년 한국가스공사를 발족시켰습니다. 1986년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국내에 LNG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1987년 2월부터 수도권에 천연가스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해외에서 도입된 LNG는 도시가스의 급속한 확대 보급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부 추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콜브란과 보스트윅이 1903년 고종으로부터 받은 상수도 부설 경영에 관한 특허권을 1905년 대한수도회사가 양도받아 1908년 뚝섬에 정수장을 건설하여 급수를 시작한 것이 한국 근대 상수도의 시작입니다. 한편 1903년 일본의 모리타와 사카모토는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일본인 거류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설수도 부설 허가를 얻어 남산에서 수온을 끓여와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콜브란 등은 특허권 침해에 대해 항의하였고 일본으로서도 급수 수요 확대에 직면하여 1907년 대한수도회사의 급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1911년 1월 운영권이 일본인에게 넘어갔고 3월에는 조선총독부가 운영권을 매수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관업 경영으로 전환되어 해방까지 경성부 관리하에 있었습니다. 이후 급수 능력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었고 1942년 급수 옵수는 34만 6천여 가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인구 중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해방 당시 인구 대비 급수 인구 보급률은 18.4%에 불과했습니다. 저조한 상수도 보급률은 1960년대 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시설 투자는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61년 수도법이 제정되었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급수 보급률을 계획기간 중에 22%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치가 제시되었습니다. 1966년에는 장기 수자원 계획인 수자원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1966년 8월에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67년 11월에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는 1973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산업기지 개발공사로 개칭되었지만 물수요의 급증과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1988년 한국수자원공사로 재탄생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전담하는 광역 상수도 제도가 1979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에서의 통합 관로 및 정수장 관리를 통하여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따라 그림과 같이 상수도 보급률은 1976년 50%에 달하였고 1991년 81%, 그리고 2014년 98.7%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익사업의 전체적인 규모의 추이를 고찰한 후 전기, 가스, 수도의 장기 추이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